자, 그러면 중세 문화 발달 부분 할게요.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거기 그 불교 관련된 부분하고 그 역사서, 사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볼 것이 이제 유학과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유학의 발달을 크게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중기, 무신정변 이후에 그냥 성리학 도입기 이렇게 이제 네 시기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대개 이제 초기 때는 자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중기 때는 이제 문벌 귀족들이 장악할 때는 여기서 보수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기 때는 거의 문신 귀족들이 몰락을 해서 유학이 위축됐다가 후기 때 들어와서 뭐가 도입되죠? 성리학 이렇게 이제 네 시기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유학의 발달의 특징을 보면 고조시는 유교와 불교가 같이 있었다. 그래서 유교는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했고 정치 원리를 제공했고 불교는 개인의 신앙활동을 같이 했다. 유불공존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초기 때는 자주적이 주체적이고 유교적인 정치와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기 때의 유학은 되게 강종이나 성종 때에 이르는 유학을 얘기하는데 되게 이 시기 때는 왕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를 했죠. 그래서 강종 때 이제 가고제를 시행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고 정책 시행에서 정관 종로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두풍기의 유학자들이 주요 활약했고 이런 것이 이제 최순의 시무 28조에 반영이 됐다. 근데 어떤 분은 시무 28조 하면 이게 자주적이냐? 예전에 사대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선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파악을 해두시죠. 12세기 때 문벌 귀족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자주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중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보수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돼요. 문벌 귀족 사회의 발달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때 이제 유교의 전문화, 학문화, 철학화 경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심성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이거는 이제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리학 가면 남송 때 이제 형성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전부터 그 송학이라 해서 이학이라 해서 인간의 심성과 관련된 것들이 발달돼요. 그래서 이와 기 같은 철학 같은 것들이 논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조금씩 우리나라의 유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때 이제 대표적인 유학자는 채충을 들 수 있죠. 채충을 해동공자라고 하죠. 해동공자는 뭐예요? 해동은 그 중국에 있을 때 동쪽에 있는 바다 건너의 동쪽이니까 고전을 얘기하는 거고 공자는 그 우리나라의 공자다 이런 의미야. 중국의 공자처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웠던 것이 뭐냐면 구제학당 문홍공도라고 하죠. 문홍공도. 예. 그래서 이제 문홍공이라는 것은 이제 그 채충의 이제 혼대에 이 사람이 간직에 몰려나오고 나서 문홍공도를 세웠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12도가 형성되죠. 사학 12도. 예. 자, 하여튼 이 사람이 세운 문홍공도를 시발로 해갖고 사학 12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주로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뭘 공부하냐?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사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대응하고자 간학 지능책 같은 것들을 이제 했다고 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문헌공도를 크게 이제 구제, 그러니까 9개 기숙사로 나눴어. 그래서 이 구제였는데 이 구제의 내용을 보면 그 명칭을 보면 악성, 대중, 성명, 경업, 조도, 솔성 이런 것들로 구성이 있는데 그 명칭 중에 악성, 대중, 성명 등은 그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사사에 있어요. 사사. 그러니까 3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대학이나 중용에 있는 거야. 대학과 중용. 그러면 대학과 중용을 중요시하는 것은 훈구학적 유학이 아니죠. 어디에 있는 유학이죠? 송학, 이학이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성리학이 조금씩 도입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리학 도입을 원나라 때도 보는데 원나라 때가 아니라 이미 송학과 이학 부분은 송나라 북송시대 철학 부분이 여기에 도입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철학화, 그 다음에 했던 것은 이렇게 이와 기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해갖고 이제 우주 만물을 설명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고려 중기 때 유학에도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명칭에서도 반영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채충 외에도 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부식이죠?
예, 김부식이 이제 보수주의 현실적 유학 강조했고,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고려시대 왕들은 경영을 냈어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왕들만 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시대 왕들도 경영을 같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띄엄띄엄 했지. 그때 이제 견훤을 할 때 강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서적들 읽는 거야. 서기, 예기, 주역, 중용 이런 것들 강경했다, 읽었다, 강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무신정병 이후에는 크게 위축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 도피적이고 고답적인 현학이 발달되는데 이때 이제 형성된 문학을 폐간 문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 시간에 배운 천상벌국 같은 것도 이때 나온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후기 때의 성리학이고 이 성리학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교육기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문제 53페이지 펴보세요. 자, 53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자, 고려시대 간학진흥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양형고단은 자, 양형고단 자학재단이 설치됐다. 맞죠? 요거 언제 설치됐어요? 예종 때 설치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상 육학과 항학제도가 항학제도를 세워 12도가 폐지됐다 했는데 그 앞문장은 맞아요. 경상 육학하고 항학제도가 한 것은 인종 때죠. 그 다음에 12도가 폐지된 것은 국가가 폐지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나중에 그 당시 이제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국자감에 입학한 다음 3년 동안 수학하는 그런 조치가 치러졌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학이 어떻게 될까요? 폐지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 폐지되냐면 한참 뒤인데 공양왕 3년. 그러니까 이제 공양왕 3년이라면 뭐예요? 거의 고려가 망할 때죠. 이때 폐지되고 요거는 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폐지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실종의 전문 강좌를 설치해서 타고난 학자를 하여금 담당하게 했다. 요거는 이제 언제 때면 예종 때 얘기죠. 그다음 천연관 보문각이 설치돼서 학사를 선발하고 경사를 연구하도록 했다. 이것도 예종 때 얘기예요. 그래서 간학진흥책인데 사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답이 2번이고 간학진흥책은 좀 이따 더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총괄평가 잠깐 풀어볼까요? 총괄평가 어디야? 40페이지 펴보세요. 40페이지 3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후에 기억이 폐지된 사회적 배경을 써보고 니은의 설립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이거 좀 뒤에서 설명할 부분이네. 자, 예종 4년에 국학 칠제를 두었는데 주역의 정무의 여태 상서, 대빙, 모시를 경덕, 주례를 구인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있고 무학을 강해라고 했다. 그 무학제를 뒀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왜 폐지됐느냐? 배경을 쓰면 일단 사회적 배경을 쓰라고 했죠. 여기에서 그럼 왜 폐지됐냐면 문을 숭상하고 무를 경시하는 상문 경무의 풍족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치적 이유는 뭐야? 문관 관료들의 반대 때문에 폐지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양형고의 설립 목적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국학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간학진흥책 부분을 이제 볼게요. 예. 교육기관과 관련된 부분을 볼게요. 자, 교육기관 변천 과정을 보면, 초기 때는 국자감을 뒀고, 향고를 뒀죠. 그래서 이제 국자감은 중앙에는 뒀고 유학부와 기술학부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자 유학부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이제 국자학, 대학, 사문학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경사 육학이 어떻게 이제 시험 범위 누가 입학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있는데 잠깐 뒤에 보면 자 인종 때 만들어진 경사 육학은 국자학은 문무관 3품 이상의 자손 논어와 협용을 공부했고 대학에서는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 예기 주역을 주로 공부했고 사문학은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손, 춘추 자시를 주로 공부했죠.
그리고 율서, 산학 같은 기술학군 8품 이상의 관리나 서민들 자제가 입학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 국자감은 좀 특이하게 뭐냐면 유학부하고 기술학부가 같이 있어. 이게 조선시대 때 성균관은 뭐만 있죠? 성균관은 성리학만 공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떤 뭐냐면 등급에서 어떤 관리들 이제 자손들이 거기에 입학했는가 이런 것들이 신분별 입학 부분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다시 앞에 들어와서 중기 때는 사학이 육성했죠. 그 문헌공도를 비롯한 사학 12도가 이제 육성이 됐고, 그에 대응해서 간학진흥책을 해서 서적포나 칠제라든지 양형고나 경사육학 이런 것도 있고, 후기 때는 간학진흥책으로 성학정이나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칭하거나 문모를 건립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성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이제 간학진흥책, 여기 내용도 있으니까 각각 이제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서적포 설치, 국학 실제 등등 했지만, 제대로 안 됐어.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사학에 세트된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예종 때 조치죠. 예종 때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과거 응시자들은 꼭 국자감에 수학을 해야 돼.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예부시 응시 자격을 부여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수요해지는 본시험을 부여되기 때문에 이게 12도 세트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12도는 국가가 강제로 뭐냐면 한 게 아니라 폐쇄시킨 게 아니라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뭐냐면 국자감의 3년 수학을 의무화시킴으로써 뭐죠? 자연스럽게 세트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 문이 왜 왔다 갔다 하지? 그렇죠. 귀신 난 분위기 같은 걸 연출하는데. 자, 하여튼, 간학진흥책 해갖고 12도 세트 배경, 아까 지금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과거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고려시대 과거제도는 조선시대 과거제도 훨씬 많이 나와요. 예, 요 부분은. 자,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이제 보는데, 그 고려시대 과거제도 언제부터 시작됐죠? 강종 때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후주의 쌍계 건의를 받아서 시작된 것이 과거제도죠. 자, 그럼 과거제도의 종류를 보면 과목별 종류를 보면 크게 제수록, 명경업, 자법, 승가, 무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제수업 같은 경우는 진사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사가는 이제 뭐냐면 조선시대 때 진사가라고 하고, 제수업은 이제 시부 송책을 봐요. 문학을 보는 시험이죠. 한문학과 이제 이런 것들 보고, 그 다음에 명경가보다 중시하겠다. 여기다 시부란데, 부는 뭘까요, 부는? 부는 뭐냐면, 시와 산문이 결합된 것으로서 유교의 명문장들을 이제 적어 놓는 거야. 그래서 주로 어떤 공덕을 기르는 문장들을 유교의 명문장으로 구성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 송이라는 것은 공덕을 기르는 문장으로 구성된 게 이제 송이고, 책은 뭐냐면 논문이야. 그래갖고 이제 임금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전시제도 아시죠? 전시제도가 주로 했던 게 책문을 주로 쓰는 거야. 임금이 이제 논지를 던져주면 신하가 그 논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책문 형식이 책이다. 그래서 이제 명령가보다 상당히 중요시겠다. 이거는 뭐냐면 한당 유학의 영향으로 경학보다는 사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장 같은 경우에 외교문서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외교문서 쓸 때 유교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명경가보다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제 수업이.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명경업은 유교 경전과 관련된 거예요. 이걸 조선시대는 생원가라고 하죠. 생원가.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선은 조선전기 때 명경업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그죠? 근데 이에 반해서 고려시대 때는 진사가, 제수업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법이 있는데, 자법은 의학 전문, 의학지리, 음양지리, 유학, 산학 같은 것도 있고요. 승가에서 승려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있고, 승려수의 학대 방지가 있죠. 그래서 승려를 수준을 높이고 승려가 많이 늘어난 걸 또 학대하는 방지 목적으로 했다. 왜냐하면 승려수가 늘어나면 뭐 때문에 면세 특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방지하는 거고, 교정성과 선정성 해갖고 2개 시험으로 했고 받고, 조선시대는 승가가 없었죠. 다만 문정왕후 때 잠깐 있었어요. 문정왕후 때. 자,
그래서 이제 중종 때 잠깐 문정왕후가 이제 불교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승가를 뒀고, 묵가는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다 보면 돼요. 묵가는 그래서 예종 때 잠깐 실시했다가 중단됐죠. 반발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공양왕 때 정시가 됐는데, 공양왕 때는 이미 뭐예요? 거의 망할 때죠. 예,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묵가가 이제 없다 보니까 높은 장군들이나 장군들이나 장교들은 어떻게 뽑냐? 그거는 이제 뭐냐면 두 가지 경력을 뽑는데 세습직이야. 예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계속 장군이었으면 그 아들 또한 뭐가 되는 거야? 장군직을 세습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그 뭐냐면 힘이 세거나 특별하게 이제 뭐냐면 선발돼가지고 뽑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거 응시 자격을 보면, 이때 과거라는 것은 그 재수업과 명경업 응시 자격을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재수업 그러니까 명경업 같은 경우에는 양인 이상이면 다 가능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법제적인 거고, 실제로 향리와 귀족들의 자제가 주로 했다. 그 다음에 작가는 일반 농민도 응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과 응시 자격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양인설과 귀족 항리설이 있는데, 양인설은 일반 사람도 다 볼 수 있었다. 법제적으로. 근데 실제 그 귀족 항리 자제들 보는 관점은 법제적으로 재수과는 귀족 항리 자제들만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게 학계의 중론이냐면, 인종 전까지는 주로 뭐예요? 향리 계층들이 받다가 인종 후에 이제 법제로 개정돼가지고 양인도 받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인을 받다고 해도 실제로 거기 학교 가서는 주로 누굴까요? 귀족들이 항리 계층들이야.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재수업 명경의 이제 제도 정비 과정을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되게 학계 논의가 많은데, 근데 이것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이렇다는 뿐이지 확실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그 고조사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정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계에 좀 약간 문제가 되는 논쟁이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긴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고려시대 때의 고려시대에 이제 뭐냐면 과거제도를 2층제라고 하잖아요. 2단계 받다. 그래서 국자감시, 그 다음에 이제 뭐 1단계에서는 이제 뭐냐면, 국자감시 보고, 그 다음 2단계에서는 동단감시, 예부시를 받다는 게 통론의 견해인데, 교과서나. 근데 학계에 따라서 이걸 3단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통론은, 통서는 2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봤냐? 이게 이제 나중에 처음부터 이게 딱 정비된 게 아니라 계속 정비됐다가 예종 때 가서 한번 이제 딱 정리되고 공민왕 때 또 3단계가 이제 완비되죠. 그러니까 기획과 니은 디귿은 뭐냐면 이제 2단계로 정비될 때까지고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정비된 3단계로 정비된 거예요. 보통 이제 기획, 니은, 디귿을 고려의 과거제도를 관련돼서 절차상 얘기를 하는 거고 3단계 공민왕 때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고려시대보다는 이제 뭐와 이제 연결되냐면 조선시대 과거제도와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고 그래서 기획, 니은, 디귿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보면 완비된 그 제도를 보면요. 자, 거기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아이고 이건 완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이제 완판할 때 그 제도 내용을 이제 보는데 이게 잘 보이나요? 아이고 줌을 또 해야 되겠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재수과 명경과의 단계를 보면요. 1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 1차 시험이 되게 이제 예비 시험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예부 시험을 그대로 보게 했더니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지방에서 추천해갖고 왔던 그 시험 응시생들이 개경에 있는 응시생보다 수준이 많이 떨어져. 야, 안 되겠다. 그래서 본 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 시험을 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비 시험을 둔 거야. 근데 예비 시험이 좀 많아요. 한 4가지 정도 되거든요. 향시가 있어. 향시. 향시는 지방에서 실시했어요. 지방에서 실시를 했고 이걸 이제 향시를 뭐라고 하냐면 향공시. 저는 개수관 앞에 봤다고 해서 개수관시. 개수관의 업무 중에 뭐냐면 지방인재관을 추천하는 게 있거든. 지방인재를. 개수관시. 그 다음에 거자시.
이렇게 이제 향시라고 이제 이게 별칭이에요, 그냥. 항공시, 개수관시, 거자시가 다 향시야. 지방에서 오는. 지방향자죠, 이거는. 향. 자, 그 다음에 개경시가 있어요, 개경시. 개경시는 개경인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개경인들. 예, 개경인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상공시라고 했고, 별칭은 상공시라고 또 부르고, 그 다음에 빈공시가 있어요. 빈공시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죠? 당나라 때 과거제들 빈공가가 있죠? 그래서 여기 외국인들 대상한 거예요, 외국인들.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외국인의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제주도 사람 있죠? 제주도 사람. 요 제주도 사람들 빈공시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냐면 독립된 왕국 형식상 이렇게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고려 예속돼 있지만 하여튼 그게 좀 특이한 형상이고 그다음 감시가 있는데 감시가 뭐냐면 이제 이걸 국자감과 관련된 거죠. 국자감인데 이 국자감 이제 입학 시험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걸 국자감시라고 또 해요. 감시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감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이제 뭐냐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감시를 향시와 개경시, 빈공시, 감시 이렇게 국자감시 해갖고 같이 1단계 보는 학자도 있고 그냥 향시, 개공시, 빈공시 합격한 사람이 국자감시 봤다. 그럼 이게 3단계가 되는 거죠. 국자감시 2단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되게 학교에서 그냥 통칭해서 이렇게 같이 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자감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학계에도 여러 가지 위견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국자감시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있는데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일단 감시에 합격하면 여기 합격하면 무슨 칭호를 받죠? 합격 진사라는 칭호를 받아. 진사. 그리고 본시에 뭐냐면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죠. 자격을.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본시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동당감시라고 하죠. 또는 예부시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합격해가지고 동당감시, 예부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여기까지 1차 시험이고 요 본 사람들이 국자감시 거쳐가지고 이렇게 동당감시를 했던 게 있고 이게 이제 3단계죠. 근데 이제 요걸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국보도 동당감시 갔다 보면 2층제예요. 이게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달라요, 이거는. 예. 자, 하여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이 뭘까요, 이거는? 국자감시잖아. 예, 국자감시부터. 그래서 이제 국자감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중점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초기 때는 국자감시인가 항공만 봤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동당감시를 이제 보는 형식으로 되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했죠. 지방학교 출신자들이 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비 시험을 한번 거치자 해가지고 국보와 동당감시를 보는 게 아니라 예비 시를 뒀죠. 그게 제도적으로 마련한 게 현종 때부터 덕종 때까지예요. 그래서 향시, 그다음 개경시, 그다음에 유순가시, 빈공시 등등등 이렇게 해갖고 두 번째 국자감시를 거쳐갖고 동당감시 봤는데 국자감시를 뭐냐면 그 다음에 향시, 개경시, 유수관시 그 관계를 둘러싸고 위견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보는 2단계 해설. 저는 3단계에서 이렇게 봤어요. 요걸 거쳐서 국자감시. 근데 보통 통론에서는 2단계 이렇게 해요. 국자감시, 동당감시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3단계로 봤어요. 이렇게. 자, 그럼 예종 때 들어가면 사학이 너무 이제 번성하니까 아예 그냥 국자감 3년 이상 수학자들, 진사를 대상으로 해서 국자감에 이제 합격하더라도 국자감에 들어갔다 해서 국자감시 곡바로 이제 동당감시 보는 게 아니라 거기 합격하더라도 3년 이상을 수학을 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응시자격을 주어지죠? 동당감시 응시자격, 예부시의 응시자격을 주면서 사학이 세태됐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 고려시대의 이제 완판이고, 그 다음에 국민학대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제도 정비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3단계 나왔죠. 향시, 해시, 전시. 전시는 누구 앞에서 보는 거야?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 앞에서 보는 거. 왕권 강화와 관련돼 있죠.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과거 합격자 자주 문생 관계를 이제 볼게요. 자,
고조시대는 자주문생관계가 있어요. 이 자주문생관계는 뭐냐 하면 시험 감독관과 그 다음에 시험 응시자 간의 관계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냐면 시험 감독관이 이제 뭐냐면 지공고가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와가지고 있으면 과거 응시자들 간에 합격하고 나서 서로 간에 사제 관계가 형성돼. 그래서 이제 과거 감독관이 과거 합격자들을 문생이라 부르는 과거 합격자들을 보증을 써줘요. 그러면 이들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인연이 형성되고 인맥이 형성되고 이제 간직이 올라가면서 서로 믿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주는 시험 감독관, 그 다음에 문생은 뭐죠? 과거 합격자. 이런 관계가 이제 자주 문생 관계다. 이 자주 문생 관계는 우리나라 처음 있었던 게 아니죠? 어디에서 보이시죠? 당나라에서도 중국에서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자주 문생 관계를 끊고자 실시한 제도가 중국에서 홍나라 때 무슨 제도예요? 전시 제도잖아. 그래서 이제 자주가 이제 황제가 되는 거고, 문생이 과거 합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왕권 강화 측면에서 이제 실시했는데, 하여튼 고조시대도 이 자주 문생 관계가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간직 진출에 서로 간에 인맥이 형성이 됐다. 이걸 이제 고조시대는 사료에서 당여라고 해요. 당여. 우리가 이제 보통 조선시대 때는 분당이라고 하는데, 요때는 당여라고 했어요. 당여. 예. 자, 그러면 고조시대 전반적인 과거제의 특징을 볼게요. 이건 조선시대 과거제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조선시대는 무가가 있었죠. 근데 무가가 없어. 그러니까 무가가 약간 있었지만 실제 없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가 시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상대적으로 볼 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관리 선발제도야. 근데 여기는 관리 자격 시험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합격했다고 해서 곧바로 뭐냐면 간직에 임명되는 게 아니에요. 간직에 주로 임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족제, 그러니까 상위 귀족의 문벌 귀족들이 빨리 임명되고, 그 다음에 초임도 좋은 간직에 임명돼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이규보 있죠? 이규보인데 이규보도 20살인가 21살 때 과거에 합격했어요. 꼴등으로. 그래서 이규보가 꼴등 합격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나 이제 과거 때려치겠다고 취소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취소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임용된 거는 언제 때 임용했냐면 한 10년 뒤에 임용했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논 거야, 그냥. 백수 건달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 때 20대 때는 무신들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자기가 이제 계속 백수 건달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아부를 한 거지. 그래서 명확소원안 있잖아요. 거기 망이망소에 난 때 이제 진압하는 부대에 따라갔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최씨정권에 잘 보이게 해서 문장도 찬양비도 올리고 하니까 최씨정권이 써준 거야. 근데 요 사회에도 볼 수 있듯이 어떤 거예요? 과거에 합격했다고 곧바로 감직 인용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백이 있어야 돼. 그리고 자기 집안이 좀 높아야 돼. 근데 조선시대 때는 과거에 합격하면 곧바로 자리를 내줘요. 물론 이제,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건지다고 해서, 건지는 임시직이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일단은 간직에 발령받고, 임시직으로 발령받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 과거라는 것이 이제 문벌에 의해서 상당히 이제 작용되기 때문에 귀족제 틀 속에서 운영이 됐고요. 음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과거 출신자도 음서 출신자하고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서도 제주까지 진출할 수 있다. 조선시대와 다르죠. 조선시대도 2품 이상은 문음, 은서제도가 있었지만 문음제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되게 차별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예요? 과거제를 또 봤어. 문과들. 예. 자, 그 다음에 자주문생관계가 유지됐다는 거, 조선시대 없는 자주문생관계가 있어갖고, 예부시 시간이었던 감독관 직원과, 그 다음에 시험 봤던 응시생 간의 도직원구 간의 합격자 간의 관계가 형성돼서, 자주문생관계가, 이제 있었는데, 조선시대 해체됐죠. 전시제를 도입을 함으로써. 그래서 고조시대 과거제도의 특징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선발 방식 중에 또 많이 참여한 게 음서예요, 음서. 그래서 공신이나 종실 자수 5풍 이상의 고위 관료들에게 무시형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방식인데, 원래는 한 사람이 한 명만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1인 다자죠. 여러 명 임명해요. 그리고 북에뿐만 아니라 외계 또 임명하고 척에도 임명하고, 그래서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귀족
기족제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음서제를 두죠. 음서 보면 범음서도 있고 범서 조정금해도 있고 범서 공신자손도 있는데 하여튼 이 음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관리 등용해서 기족의 특권을 세습적으로 유지해준다. 기족제 설에서 대표적인 설이 음서죠. 그럼 조선시대는 음서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문음이라 해갖고 음서나 문음은 똑같으니까 정 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줬던 게 뭐냐면 그 운서 제도죠. 근데 조선시대는 좀 달라. 조선시대는 자동으로 임명되지 않아요. 뭘 봐야 되냐면 시험을 봐야 돼. 음서를 보더라도 얘는 간단한 쪽지 시험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글자 모르고 유교경전 모르면 음서라도 간직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음서라도 간직에 가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선은 무조건 음서든 뭐 잡지기든 취재든 뭘 봐야 된다? 시험을 보고 들어가.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고려시대보다 좀 더 진전됐다 보면 되죠. 왜냐 시험은 좀 그래도 공평하잖아. 지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추천, 그 다음에 면접? 우리 그냥 이거 보면 뭐라고 생각해? 인맥 보고 그런 거 그러잖아.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 더럽고 낙후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객관적 시험. 예, 지필시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미 조선시대부터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예. 자, 하여튼, 그 외에도 뭐 청거제도도 있고, 문신 월가법도 있고, 성주의 애마도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건너뛸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일단은,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기출문제가 어디서 갔나, 이게. 47페이지인가요? 네, 47페이지. 어저께 적어놨는데, 3번 문제는, 이거 풀었네요. 50페이지, 문제 볼까요? 50페이지. 52페이지네. 잠깐 52페이지. 52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보면, 다음 그 고조 과거제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이제 명경업보다 제수업이 중요시했다. 명경업 제수업이 중시되었다. 맞아, 틀려요? 예, 맞죠? 그래서 제수업은 이제 한당 유학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외교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럴 때 이제 필요하죠. 예, 그래서 제수업이 중요시했고, 자법은 의학, 천문 등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이었다. 맞고요. 예종 때 잠시 시행됐던 문과는 공양학 때 정시에 실시했다. 맞고, 그 다음에 예부시는 예비시험으로 합격하면 진사란 칭호를 얻었다. 이건 틀렸죠? 예부시는 본시험이에요. 동단감시죠. 그래서 진사는 뭘 합격해야지 얻는 거야? 국자감시. 예,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답이 4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과거시험 관련된 내용이 좀 앞부분에 들어와서 좀 보면, 몇 번 보냐면 이제 몇 페이지 45페이지 펴보세요. 45페이지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 저번에 이제 그냥 건너뛴 문제가 있는데 5번 문제 좀 볼게요. 자, 가와 마시기 때 시행된 제도를 비춰볼 때 각 시기에 일어났을 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가시기, 나시기부터 해서 이제 마시기까지 어떤 시기였는가 이렇게 보는데, 가시기는 과거제를 실시하고 이제 삼성 육부제를 도입하는 그 강종 때부터 해갖고 언제 때까지요? 성종 때까지, 그죠? 성종 초기 때까지. 나시기는 삼성 육부제를 통해서 도입해서 개정 정식화. 성종 때부터 해서 목종 초기 때까지고요. 다시기는 이제 목종 초기 때부터 해서 구제학당이 이제 문종 때 초반이니까 문종 초반까지. 나시기는 문종 초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반까지 경쟁 정식화. 마시기는 문종 후반 때부터 예종까지. 문제가 되게 좀 어려워요. 이게 디테일하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을 이제 보면요. 자, 1번을 보면 지방호적의 아들이 갑이 개수관시에 합격해서 국자관시를 통해서 예부시에 합격했다. 자, 요거는 틀렸죠. 과거제도가 실시한 건 강종이지만 강종 때부터 개수관시가 존재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개수관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 단계에서 예비시험이죠. 누구 앞에서 보기 때문에 그죠? 개수관 앞에서 봤던 상시 중에 일종이야.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는 지방학교 출신자들 그대로 항공어에서 그냥 그 시험 보기 했어. 본시험을.
근데 너무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해갖고 현종 또는 기록에 따른 덕종 때 국자감시를 설치하고 이때부터 이제 동단감시를 보게 되는데 요때 아마 이제 설치됐던 것이 개수관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시기적 안 맞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나는 개경에 살던 귀족 가문 을이 중서성 시당 평자상이 외산촌에 음덕을 입어 간직에 진출했다. 요거는 왜 틀렸을까요? 여기에 보면 외산촌에 음덕을 입어서 간직에 진출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려시대 때 음서는 부계뿐만 아니라 뭐죠? 목에도 영향을 받아요. 예. 그 1인 다자도 가능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명칭이 틀렸죠. 간직 명칭이. 여기에 보면 중서성, 중서신앙 평자사인데 요 당시 중서성이 있었어요? 없었죠? 중서성은 언제 생겼냐면 그 문종 15년에 생긴 거예요. 중서문화성. 이거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내의성을 불렀다가 선종 원년은 내사문화성을 부르니까 내사문화성이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종 15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해당하는 시기하고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문화시중에 있던 병은 간직에 물려나면 전시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시가에서 이제 상간이 이제 퇴직자가 제외된 것은 언제 때냐면 요때 뒤에 일이죠. 마시기 때인 경종 때 일이죠. 문종 때 경종 정시가와 관련된 거. 다시기 때는 목종 때 뭘 실시했죠? 개정 정시가죠. 그러니까 다시기하고 맞지가 않아요. 마시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라는 문헌공도에서 공부했던 정은 본간지에서 향시를 치르고 예부 주간인 해시를 거치다 왕업 전시를 했다. 요거는 그 향시, 해시, 전시. 요거는 3단계가 형성된 것은 문종 때 일이 아니에요. 언제 때 일일까 이거는? 한참 뒤에 있는 공민왕 때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조 안 맞고. 그 다음에 많은 무반의 상정의 무는 경쟁전시가 구조에 따라서 그 당시 풍계인 무반 육상서보다 전지와 시지를 더 많이 씹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뒤에 이제 그 마지막 정시가였던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요거는 이제 그 문종 때 시장 경정정시가 내용이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마시기 때 해당되니까 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과거제도와 그 다음에 또 전시가제도 그 다음에 간직제도 변화까지 총체적으로 물어보는데 좀 시험 난이도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 부분은 이런 것들은 자 그래도 객관식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구국공무원 보면 되게 어렵다고 그러잖아. 어떤 강사가 이제 한국 강사가 풀어보다가 열받아갖고 이제 막 쌍욕을 했다고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진짜 이런 뭐냐면 개 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몇 년 차이도 이렇게, 막상 이제, 자기들 이제 문제 내는 사람도 교수들이 내겠죠. 근데 자기들 자주 찾아보고 내는 거니까 하는 건데, 자기도 책 듣고 이게 풀어놓으면 풀지 못할걸요, 거의 대부분? 이런 문제를 내는 거야. 그냥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예. 그러니까 주관식이 제 생각엔 잘 맞는 것 같아. 답안은 몰라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근거편을 좀 찾아가지고 좀 볼게요. 요걸 이제 어디에 이제 근거편이 있냐면, 이게 내가 적어놨는데, 이게 얘네들 어디 갔지? 잠깐만요. 근거편을, 여기 있네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201페이지 펴보세요. 1201페이지. 자, 거기에 260번은 국자감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261번은 이제, 개수관시, 국자감 설치 관련된 현종 때부터 덕종 때까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262번은 이제 문화성의 이제 성립과정. 그래서 이제 변천과정, 간제 변천과정이 나오죠. 자, 그럼 260번은 이제 국자감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261번 개수관시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국자감시 설치와 관련된. 그래서 그 주침 부분만 쭉 읽어볼게요. 국자감시조에서는 곡진사시다. 덕정이 처음 설치됐고, 부민 육운시와 시군시를 시험하였다. 시험봤다. 시험하였다는 시험이죠. 시험하였다.
못하고 구성균시라고 칭하기도 하고 난성시라고 한다. 충성 2년에 국제삭시로 대신했고 거자시라 칭했다. 이렇게 했고 이제 문종 때 처음으로 이제 국자감시가 이제 설치됐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덕종 때, 예, 덕종 때 개수관식이 나오는데 개수관식 항공시인데 이에 대해서 역사 이제 고조사에서는 그 내용이 현종 때 12월 판문으로 제주현에 1000정 이상일 경우 3인이 세공하고 500정 이상일 때는 2인, 그다음 1인. 그래서 이건 세공이라는 건 추천한다는 거야.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이 개수관 앞에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볼 때 개수관 씨는 요때 이제 문종 때 정도, 아니 덕종 때 정도 해갖고, 현종 때 정도 해갖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262번은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문제. 자,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보면, 이게 많은데, 한 3문제 골라서 볼게요. 35페이지 펴보세요. 35페이지. 어, 28번 문제, 좀 볼까요? 이제 28번 문제는 너무 그렇고, 제가 다른 수업인데, 32페이지 잠깐 펴볼게요. 32페이지. 자, 32페이지, 21번 문제 볼게요. 21번. 자, 다음 고려시대 교육기관이 번성한 배경을 서술해보고 위추진 국자감시에 대한 대입된 견해 두 가지를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이제 12도가 나오죠. 사학 12도. 사학 12도가 왜 번성했을까요? 되게 이 사람들은 지공고, 과거 고시관들이야. 그래서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사학 12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 과거에 합격하려면 그 사람 밑에 공부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포인트도 많이 알 거고, 그 다음에 또 인맥도 또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몰릴 거다. 이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국자관시에 대입된 견해 두 가지가 있죠. 자, 국학생이 응시한 예비시험이라는 견해도 있고, 국자감에 입학할 자격시험이다. 그러니까 예비시험과 자격시험 두 가지가 있는데, 대개분 학교에서는 보통 예비시험을 봐요. 예비시험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40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40페이지 38번 아까 이제 문제 이거 풀어봤고 39번 문제 볼게요. 자, 이 용패는 고조시대 어떤 시험을 합격했을 때 주어진 건지 말해보고 그 당시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자격 조건 한 가지를 말해보시오. 자, 여기 보면 장계 홍패 해가지고 왕명에 준하여 국학진사, 건지, 도평, 위녹사, 장계에게 동진사 급제를 내린다. 장계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국학진사라는 건 이미 진사 호칭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건지, 도평, 위녹사는 뭐냐면 건지는 임시직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도평의 녹사에 임시직에 봉한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관리를 임명하는 거지 지금. 그러면 그 진사라는 것을 하고 진사회가 과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임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감시라는 걸 알 수 있죠? 동당감시. 예. 그래서 동당감시 예부시 합격한 사람들에게 줬던 것이라 할 수 있고 이걸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자, 요게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1305년이면 이미 예종 이후에요. 14세기 이제 초반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국자감시 합격하여 진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자감시 3년 동안 수학을 해야지만 이걸 얻을 수 있는 동당감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풀어봤고 잠깐만요. 이게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여기 정도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사서의 편찬을 보죠. 네. 고조시대 사서와 관련된 내용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삼국사학이 삼국유사, 그 다음에 동국 이삼국지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사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게요. 고려시대 사서는 상당히 발달됐어요. 왜냐면 유학하고 관련돼 있죠. 유학이 발달되면 먼저 역사서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기독교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사후세계를 강조하잖아. 그래서 항상 천국과 지옥만 생각해. 내가 이제 잘못하면 최종적인 도덕적 판단은 어떻게 내리는 거야? 죽은 후에 내려지는 거죠. 그런데 유학에서는 죽은 후의 세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살아있는 게 중요해. 살아있고 죽은 후의 그 세계는 누가 판단하냐면 천국과 지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후대인들이 판단을 해요. 그럼 뭘로 보고 판단하겠어요? 역사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을 어디에 남기냐? 역사에 남긴 거야. 그래서 항상 역사가 최종적인 도덕적 기준이야. 그래서 나중에 고려나 조선시대 때 이 역사를 편찬하는 이유가 뭐냐면 후대에 그 기록을 남겨서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왕권도 견제하고 항상 왕도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뒤에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만 뒷담화를 어떻게 깔 것인가, 그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제 정치나 왕권 견제의 의미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목적에서 이제 역사를 많이 기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려시대 때 이제 역사는 크게, 네 시기를 나눠볼 수 있어요. 정기, 중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무신집권기와 원침략 간섭기, 그 다음 고려 후기 때 이제 성리학이 도입하는 시기, 이 네 시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정기 때 이제 역사서는 안 남아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정기 때는 자주적 주체적 성격이 있고 했지만 오늘날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 다만 이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그 뒤에 있는 사서들 있죠. 사서의 1차 사조가 됐다는 것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기록에 보면 그 고조 왕조 실록이 있었다고 해요. 7대 실록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현종 전까지 이제 목종 때까지 7대 실록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데 물론 기록에 있는 거고 그 후에도 계속 있었겠죠. 근데 기록에 보면 그런데 이 고조왕조 실록 이제 7대 실록은 건한 침입 때 불타 없어졌죠. 그러다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복구하고 나서 그때 다시 만들어지고 임진왜란 때 또 소실됐어요. 그렇죠. 이건 지금 기록은 없지만 어디에 많이 반영되냐면 고조사 조조에 반영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금록이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죠. 박인양이 이제 만든 고금록. 그래서 편년제 사서인데 지금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 가락곡기가 있는데 가락곡기는 이제 문종 때 그 금강조 지사였던 그 사람이 그 김양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떠들고 있는 가락곡의 역사, 그러니까 금강가의 역사를 정리해 놓은 거야. 근데 이 가락곡기는 지금 전해지지 않지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삼국유사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삼국유사에 보면 이 내용이 실어놓거든요. 그래서 가락곡기는 삼국유사의 1차 사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평년통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또 그걸 좀 더 보강한 소평년통제가 있는데, 평년통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예전에 이제 송나라에서 향시를 이제, 송나라 황제의 가문을 관련된 기록물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평년통제인데 이걸 모방해서 고려의 항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게 평년통제예요. 그래서 고려 왕시대를 좀 미하게 해서 좀 모방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내용들 보면 그 당시 이제 누구예요? 왕건의 할아버지인가 외할아버지 쪽이 뭐냐면 당나라 숙종이었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왕건 집안이 원래는 이제 진골 출신이에요. 그렇다. 거의 자기 집안 왕건을 미화하게 한 건데 속립편제나 그 다음에 속편념통제나 평년통제는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어디에 실려 있냐면 고려사나 고려사 조류에 많이 실려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 구삼국사기가 있는데 구삼국사기는 어떤 역사의식을 계승했어요? 고구려 역사의식을 계승했죠.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나중에 신라의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죠. 근데 신라의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고구려 역사의식이 아니라 뭐죠? 신라 계승의식이야. 이게 좀 다를 뿐이죠. 자, 하여튼 고구려 계승의식이 많이 포방됐다. 구삼국사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던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기 때를 볼게요. 중기 때. 중기 때는 이제 대표적인 책이 김부식의 무슨 삼국사기예요? 삼국사기죠. 김부식이네.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그 앞에 언급한 뭘 바탕으로 한 거죠?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하죠.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사가 입각한 기전체 서술이 있고, 그 다음 보수적으로 사대적 성격이 있고, 아까 이제 구삼국사는 고구려 계승의식이지만 여기는 신라 계승의식이다. 왜냐, 김부식이 출신 배경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두품이에요. 신라 계통 육두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저기 밑에 진삼국사기 표가 있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기억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한번 발라두세요. 자, 진삼국사기는 왜 만들어졌냐면, 김부식이 이제 삼국사기를 만들고 나서, 그 삼국사기를 이제 그 인종한테 바쳤어요. 그래 놓고는 삼국사기를 바치는 이유를, 만든 편찬 이유를 쭉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학사 대부들은 지난 때 역사는 많이 알아도 우리나라 역사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올린다 해서 그 삼국사기를 왜 저술했는가에 대한 뭐냐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진삼국사기 표인데 제가 삼국사기에 관련된 내용을 나올 때 이게 나와요. 삼국사기를 쓴 이유, 서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진삼국사 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찬 시기도 외워두셔야죠. 이거 시험 문제 나왔는데 편찬 시기는 1145년 12세기 중엽에 편찬됐고 대개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편찬했냐면 묘청의 난하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 중간 사이에 편찬됐죠. 묘청의 난이 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죠? 1135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묘청의 난이 1135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요 삼국사는 인종 때 1145년 그 삼국사기가 저술됐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이 몇 년에 일어났죠? 의종 때니까 1170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몰초의 난과 삼국사기는 몰초의 난이 일어난 다음에 10년 뒤에 삼국사기가 저술됐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가 저술된 후에 몇 년 뒤에 25년 뒤에 뭐가 일어난 거야?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삼국사기 저술하고 이 묘청의 난 상당히 중요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묘청이 주장했던 게 뭐야? 서경길지설이죠. 서경길지설이죠. 이거는 이게 무슨 사상하고 관련됐죠? 풍수도참하고 관련됐어. 그러니까 풍수를 보고 예언하는 거 아니야. 서경에 가면 뭐냐면 36개 국가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항복할 것이다. 엎드릴 것이다.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이제 김부식이 보기에는 상당히 기괴하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유교에 입각을 볼 때 유학자인 김부식은 사실을 역사를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어디에 입각해요? 합리주의, 유교적 합리주의가 뭐야? 무징불신, 개혁 불혹난신. 이상하고 기이한 건 얘기하지 않고 꼭 뭐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증거, 팩트에 입각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삼국사기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 묘청의 난 때 기괴하고 막 이상한 풍수도참들이 널리 확산되니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국가의 기강은 뭐에 입각해서 만든 거야? 국가의 원칙은 유교에 입각해서 한다. 그래서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서경길지의 풍수도참 같은 것들 없애고 사상적인 측면에서 유교적 어떤 합리주의를 널리 보급해갖고 뭘 강화시키려고 했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묘청의 난하고 이 삼국사기 저술 배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요. 묘청은 기괴한 걸 인정하는데 삼국사기는 기괴한 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편찬 목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묘청의 난이 일어나고 분열된 민심을 재수습하여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어떤 체제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래서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통합하려고 했다. 예, 이제 풍수도참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평가는 이 삼국사기만큼 많이 많은 그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 이제 일제시대 신치호는 사대적이다 이렇게 비판하죠. 예. 그래서 이제 김부식하고 이제 김유신을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거꾸로 이게 사대적이 아니라고 또 비판해. 왜냐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봉기를 쓴다든지, 봉기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고유한 예법도 있죠?
홍련친화법 같은 것도 인정한다. 이거 다 사대적이 아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아.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냐면 상당히 호의적인 사람도 있고 되게 비판적인 사람도 되게 많았다. 그만큼 삼국사기가 존재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원래 유명해지면 뭐 책이라든지 인물이 다 사람들이 유명해지면 항상 뭐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서술 방식과 구성 요소 이거 좀 외워두셔야겠죠. 삼국사기는 뭘로 저술돼 있어요? 기전체. 우리나라의 기전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삼국사기가 이제 기전체가 있고 고조사도 기전체가 있죠. 고조 후기 때, 19세기 때 이제 사서 같은 것도 이제 기전체 양식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기전체 사서가 별로 없어. 그때 기전체도 구성되어 있고 구성 요소 외워두셔야겠죠. 봉기, 열전, 지, 연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봉기는 누구의 역사? 왕의 역사. 이런 측면에서 봉기를 썼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다? 내재 외양 측면에서 황제라는 걸 나타난 거죠. 근데 이에 반해 고조사는 왕의 역사는 뭘로 썼느냐? 봉기가 아니라 세가 쓴 거야. 세가. 그 다음에 열전은 인물의 역사. 그 다음에 지는 이제 각각의 전문적인 그 역사를 말하고 연표는 연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차를 냈죠. 기전체 또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 밑에 이제 뭐냐면 객관적 사실은 객관적 사실을 쓰고 거기에다 주관적인 사실은 또 구분하죠. 그래서 사신왈 하면서 논차를 다 넣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서술을 해서 객관적 사실까지 구별을 해놨다.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오는데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사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 사서들이 있는데 안타깝게 그 사서가 전해지지 않고 대개 이제 이 삼국사기는 이런 앞에 있는 사서들 1차 사조에 해갖고 만든 지 2차 사조예요. 근데 실제 그 앞에 있는 사조가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삼국사기 일종의 뭘로 본다? 준해서 1차 사조 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때 이제 삼국사기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판본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오래된 판본이 뭐냐? 중종 때 옥산서원에서 발간된 판본이 제일 오래됐다. 이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예, 이현정을 모시는 옥산서원에서 뭐냐면 있던 판본이 삼국사기 판본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그러더라고. 태종 때 판본도 있지 않냐? 태종 때 판본도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근데 이런 판본들은 완질판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판본이야. 완질판으로서 기준을 볼 때는 중종 때 옥산서원 판본이 제일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삼국사기 평가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삼국사기 평가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 평가도 있고 부정적 평가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했죠. 예. 그럼 어떤 평가들이 있는가를 좀 보면 비판적 평가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본 일제 신민사학자들과 신채호야. 일제 신민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일본 서기하고 비교해. 일본 서기 이제 비교하면서 얘네들은 이제 그 당시에 뭘 얘기하냐면 4세기 당시에 뭐예요? 그 임나 일본부가 만들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삼국사기를 보니까 이미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4세기 이전부터 부족 국가가 아니라 그냥 나름대로 영역 국가고 중앙 집권한 국가야. 근데 그런 발달된 국가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뭐냐면 쳐들어와서 임나 일본부를 만들었다고 설명하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뒤실려는 거지. 삼국사기 4세기 기록은 믿지 못하겠다. 이거는 연표도 안 맞고 그 전에 후대에 있는 사서들이 뭐 전에 있는 사건들로 이제 후대에 있는 사건들이 전에 있는 사건으로 이렇게 기술돼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 그래놓고 부정을 해버리고 일본사기 비교해갖고 없는 것들은 다 부정을 해버린 거야. 이건 의도가 좀 약간 괘씸하죠. 예. 근데 이 신채호 입장할 때는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비판하는 거야. 신채호 올 때는 삼국사기가 너무 중국 중심이고 누구 중심? 신라 중심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대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게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삼국사기 내용을 보면 일단 정통문화가 많이 축소됐다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화전설이 거의 없고 상고사 부분이 삭제됐고 고대의 생명력이 되게 많이 약화됐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삼국사기가 내걸었던 게 뭐예요? 무징불신, 개덕분원난신이잖아. 그러니까 증거가 없고 기이하고 신기한 걸 다 없애고 실어놓더라도 유교식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표현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화나 이런 전설 같은 건 솔직히 맞지가 않죠. 팩트 같은 것도 동명성황이나 이런 것들 솔직히 오늘날 관점에 보면 이게 사실화 판단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진실이 있다는 거죠. 팩트는 아니, 일어난 사실은 아니지만 뭐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만들어진 드라마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은 팩트가 아니죠.
근데 1000년 이후의 사람들이 우리 시대 드라마 소설을 보고 알 수 있는 건 뭐야?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뭐 나름대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다 유교적 합리주의 상관은 안 맞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지 않았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지배층의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적이고 유교적이고 사대적이다. 특히 사대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제 문제 풀어본 것처럼 연호 사용 문제 때문에 그래요. 김분식이 연호 사용을 되게 비판했죠. 신라의 연호 사용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면서 했고 너무 중국 측 사료를 중시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대로 뺏겨 쓴 것도 많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보면 중국 측 사료를 그대로 이용해 뺏겨 쓴 게 많아요. 심지어는 잘못된 팩트조차도 뺏겨 썼어. 예. 자, 그 다음에 신라사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본기에 보면 신라사 비중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신라 건국 시기가 고구려 백제보다 더 앞섰다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신민사관의 입장에 볼 때는 삼국사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 4세기 이전의 기록은 다 뭐냐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자. 일본석에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4세기 이전의 기록들은 대개는 중앙집권자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은 믿지 못하겠고 저기 삼국지 위지도 이전에 보면 4세기 이전의 그 국가 형태가 뭐예요? 부족 국가죠. 연맹왕국이나 이 정도 단계야지만 일본이 금방 와서 점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남한 경영론을 합리화시켜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안 믿어. 이런 것들이 지금 학계에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또 안 맞는 것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가 이제 김부식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고, 그는 연호 민 항제치용호 사용을 비판했죠. 그래서 이제 신라 연호 사용을 사대적 관점에서 비판한 내용들, 그런 것들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연호 사용 관련된 문제는 기출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긍정적 평가해 보자. 긍정적 평가는 최근에 나왔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본격적인 유교사관이었다. 합리성이 강하고 고대적 요소가 불신되는데, 말하는 고대적 역사, 신화와 사실이 혼재해 있는 신비주의 종교주의 믿지 않고 그때 유교적 합리사관이 뭐라고 했어요? 개혁분원난신, 무징불신. 그래서 종교나 풍수지리나 도창 같은 신화적 역사관을 척결하고 수리부자, 나는 그대로 기술하지 짓지 않는다. 난 입각해서 개혁분원난신, 무징불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죠. 요 개혁분원난신, 무징불신 누가 말했어요? 공자가 말했죠. 공자가 춘추를 질 때 개혁분원난시 무징불신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했죠. 자, 그래서 유교적인 문신귀족 입장에서 유교적인 도덕사관 및 합리주의 사관을 토대로 고대의 우리 역사를 정리해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역사 사석이고 고대적 사관에서 벗어났다. 유아독존적인 국가의식에서 벗어났다. 유아독존적 국가의식은 뭐냐 하면 남을 생각하지 않고 지 혼자 행동하는 거야. 특히 초딩들이 되게 많죠. 내가 중학교 지금 2학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도 역사하고 비교하는데, 키도 조그만 애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녀. 그러니까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이나 뭐 선생들 입장 생각하고 막 행동한단 말이야. 마찬가지 역사서수에도 지 혼자 잘났어, 그냥. 남의 나라 상관없이 지 혼자 잘났어. 근데 남의 나라 역사서 비교해보면 다 거짓말이야. 그런 것들이 일본서기 초반기 때가 그 당시 우리나라 삼국사기 초기 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신화와 문화가 뭔가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남의 눈치를 봐. 그래도 얘들도 커면 어떻게 돼? 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남의 눈치를 마찬가지 역사 서술할 때도 이게 나름대로 개연성 있고 있을 찌하고 그 뻥을 치더라도 그렇게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신비적이고 어떤 자기 잘났고 그런 것들 전혀 이제 사라지고 잘나도 남의 것을 생각해갖고 남의 평가를 생각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삼국사기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뭐냐면 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자기만 잘난 유아 독존적 국가의식에 벗어나서 다른 사소들을 비교 검토해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썼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팩트 안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족의식이 강하다. 사대적인 것들이 비판을 받는데 예를 들어 봉기를 그대로 썼죠. 봉기. 예, 봉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고조사 세가 썼던 거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다음 홍련칭호법인데 이 홍련칭호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걸 좀 잘못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주문을
멀리 안 해놨네. 자, 홍련칭호법을 다른 말로 뭐냐면 이것을 6월 칭호법이라고 해요. 칭호법. 자, 여기에서 이제 홍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보통 제왕이 죽을 때, 그러니까 황제가 죽을 때는 뭐라고 해요? 붕이라고 하죠. 근데 왕이 죽거나 제후가 죽을 때는 뭐라고 해요? 흉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왕이 죽을 때 흉년이라고 해요. 왕이 죽은 해. 그래서 칭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연호가 아니라 보통 왕의 이제 그 삼국사의 삼국유사 기록을 때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기록할 때 이제 연수를 계산할 때 이게 이제 얘기한 건데, 자, 이 홍련칭호법은 뭐냐? A왕이 있고 B왕이 있어요. A왕이 B왕이 있어. A왕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01년 5월달에 죽었고요. 근데 B왕은 1001년 6월달에 죽었다 쳐요. 예. 근데 요때까지 이제 보는데 홍련칭호법은 그 왕이 지금 5월달에 죽으면 요 왕이 죽은 해, 이 왕이 이제 30년 동안 통치했으면 A왕 30년 이렇게 기록을 해. 그러면 B왕이 1001년 6월달 즉위하잖아요. 1001년 6월달은 A왕 30년이면서도 5월달까지는 A왕 30년이고, 요때는 1001년 6월달까지는 B왕 1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걸 왜 6월 칭호법이 나가냐면, U자는 이거 넘길 U자야. 그러니까 월 단위로 넘기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냐면 A왕이 칭호고, 여기까지는 B왕 칭호가 되는 거야. 6월달은.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왕이 5월 25일 날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5월 26일 날 이 왕이 즉위했어. 그러면 요때 칭호법은 요 A왕 칭호를 쓸까요? B왕 칭호를 쓸까요? 이거는 6월이니까 월 단위로 끊으니까 이거는 A왕 칭호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월 단위로 끊는 거야, 이거는.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유년 칭호법이 있어. 이 대비된 개념에서. 자, 유년 칭호법은 U자는 넘길 U자죠? 년 단위로 넘기는 거야. 이거 거꾸로 이제 보면 A왕이 1005년, B왕이 1006년 할 때 이제 이때 연대 표시를 어떻게 하냐 하면 요거는 싸잡아서 그냥 1001년은 A왕 치세로 보는 거야. A왕 뭐 30년. 그럼 B왕 치세는 뭐냐? 이 사람이 1001년 6년에 죽었다고 해도 이 사람은 해를 넘겨가지고 1002년에 뭐죠? 이 칭호를 내서 이때 B왕 1년이 되는 거야. 예, 이게 6월 칭호법이에요. 유년 칭호법이에요. 예. 자,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 그 토풍이 많이 발전됐냐면, 유년 칭호법은 주로 누구의 법이에요? 칭호법이에요. 중국에서 기록할 때 하는 거야. 중국에서는 황제가 한 해를 강장하잖아요? 한 해를 강장하기 때문에, 정상을 정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0일까지 정한 다음에 한 해를 강장하고 거기에 연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왕은 하나밖에 없죠. 한 해를 강장한 태왕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뒤에 후대왕이 즉위했다도 결국에는 이 한 해를 끝마무리한 건 누가 끝마무리한 거야? 전의 왕이 끝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한 해는 다 뭐냐 그 A왕 거야. 그 다음에 이제 B왕 거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유년칭호법을 사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홍련칭호법을 사용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사용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근데 조선시대 때는 요 뭘 사용해서 유년칭호법을 사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강해군 1년에 강해군이 즉위하자마자 뭘 사용했냐면 대동법을 이제 시작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선조 36년으로 돼 있어요. 선조 36년에 대동법을 실시했다. 그게 왜냐면 조선왕조 실록에는 왜 그랬어요? 강해군 즉위해도 강해군 실시해도 뭐냐면 요 한 해는 누구 거예요? 선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련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유년칭호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그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쳐요. 유년칭호법은 그 뭐냐면, 제후의 칭호법이고, 홍련칭호법은 한계의 칭호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신 분인데, 이건 잘못된 오개념이야. 왜 이게 잘못되냐면, 칭호조차도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한계 칭호법이면 이거 홍련칭호법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뭐가 돼야 돼? 북년칭호법이 돼야지. 근데 이거는 잘못된 설명 방식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고유한 칭호법, 요거는 유년칭호법은 중국식 칭호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한 거야? 자, 토풍을 인정했다. 그래서 민족의식이 많이 관여한 토풍이 뭐냐?
우리나라 고유한 풍습들 많은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유, 내가 얼굴이 안 보이네? 제가 원래 잘생긴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얼굴 안 보인다고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자, 거기 이제 토풍이라는 건 근친혼, 동성혼 같은 것들이죠. 근데 중국에서는 근친혼이나 동성혼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삼국사기에 있어요. 이제 삼국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로족들을 이제 결혼 풍습을 막 비판해요. 홍로족들은 자기 어머니조차도 결혼한다. 그러니까 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의 첩들 있잖아요. 막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 하면서 인정을 해버려. 왜냐면 자기들도 근친혼 동성을 하니까 홍로를 너무 비판할 경우는 뭐야? 예, 자기도 비판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 거고, 그 다음에 고유한 법속이나 명칭 같은 걸 고수했다. 그게 대표적인 김대문의 것을 그대로 인용했죠. 그래갖고 이제 최초를 비판하면서 거서관, 차창홍, 이사근, 마직간 같은 신라의 고유한 왕명과 이별찬, 파진찬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신어놨죠. 예, 직서주의 입각해서 이렇게 신어놨고요. 그 다음에 삼국을 동도시했고 아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신라를 정통으로 못다는 게 그게 아니라 삼국 우리라는 아를 그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봉기가 높은 거지. 신라의 이제 봉기 중에 신라에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신라가 12건이 되고 고구려 10건 되고 백제가 6건 돼서 신라 비중이 높다. 근데 자세히 보면 신라는 몇 년 동안 있었던 나라예요. 1000년 동안 있었던 나라고, 고구려 백제가 그게 좀 짧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신라 삼국 시기만 볼 때는 신라가 5건이고 고구려 10건이고 백제 6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구려 더 많다는 거야. 다만 왜 그 신라가 12건이냐면 그 통일신라 7건이 포함됐기 때문인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사기는 단대사기 때문에, 단대사죠. 삼국의 역사잖아. 삼국사 왜 안 신어놨는데 고조선 왜 신어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측면에서 단군 신화는 서술되지 않았다. 그럼 삼국유사는 왜 신어놨냐? 이런 식의 반문을 할 수 있죠. 삼국유사는 그 말 자체가 뭐야?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에 빠져있는 단군 신화를 집어넣는 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비역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료의 신비성도 높다는, 사료의 객관성이 높은데 일단은 저자의 주관적 의견이 논찬을 구별했고, 그 다음에 동명왕 신화도 또 전제를 했고, 집단서술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부식은 감수만 낸 거지 이 사람이 직접 서술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초기 기록하고 대개 보면 이제 비판받는 게 뭐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다. 그래서 최근에 유물 유적들 보니까 초기 기록하고 유물 유적이 일치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정이라든지 문흥왕릉, 지석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문흥왕릉, 지석 같은 경우에는 문흥왕이 죽은 연도와 그 다음에 삼국사기의 문흥왕이 죽은 연도가 딱 맞아떨어져.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4세기 이전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삼국사기 온조왕 때부터 마침 거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중앙집권 국가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고 일본 애들이 주장을 한 거야. 근데 BC 1세기 전후도 만들어진, BC 1세기부터 해서 2세기, 3세기 때 만들어진 풍락소수 금을 보니까 연인원 100만 명을 동원해야 돼. 그러면 동네 그러니까 삼국지 위지 동이천처럼 만에 조그만 소국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중앙집권적 국가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풍락도서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물 유적과 많이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상고사의 월식과 일식 같은 천재지변 형상들을 지금 시뮬레이션 돌려봤더니 딱딱 맞아떨어져. 일식과 월식은 지금 맞출 수 있죠? 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건국 시기가 좀 고구려가 늦거든, 신라보다. 근데 이게 맞아떨어진 게 고자 모지명이네. 고자는 이제 당나라 가서 이제 죽은 사람인데, 그 모지명에 보면 고구려 건국 시기가 나는데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 2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록도 인정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사학자들이 4세기 이전에 초기 기록 못 믿겠다고 막 우기고 있는데, 유물학적으로 맞는 게 맞거든.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측면에서 삼국사기가 나는데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가 없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는 좀 문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역사 공부에. 왜냐면 기록이 없잖아. 그 전에. 일본석이 나오는데. 일본 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기록이 없는데. 팩트가. 자, 하여튼, 이 삼국사기 기록이 상당히 사료의 가치가 높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 때 이제 사료 부분을 볼게요. 관련된 문제들은 나중에 같이 풀어볼게요. 네, 이거는요, 같이 묶어가지고. 자, 무신집권기하고 이제 원침략가, 때 이제 관련된 사서들을 이제 보면, 여기 같이 묶어 있지만 실제로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시기별로. 무신집권기 때 사료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동명왕평하고, 그 다음에, 동명왕평이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동 고승전이 무신집권기 때 만들어진 사료고요. 해동 고승전이. 그 다음 원침략기 때 만들어진 사료가 이제 상욱유사와 제왕옹기.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 동명왕평, 그 다음에 해동 고승전 이렇게 있고, 원침략기사와 관련된 원침략기 때는 상욱유사와 제왕옹기 이렇게 있고, 전반적으로 무신집권기와 원침략기 때 사서는 대개 보면 당군의 존재가 부각됐다는 게 공통적이에요. 왜 당군의 존재가 부각되냐? 그 당시 이제 원침략기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쓰여진 사도를 보면, 원침략기 때 일동사망 의식이 어떻게 해요? 해체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등장했던 것이 그 당군이죠. 그래갖고 이제 당군이 이제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삼국사기를 비판하면서 등장해요. 유교적 사관을 비판하는데, 근데 주의할 것은 삼국사기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무징불원난신, 계력난신, 계력불원난신, 무징불신은 원래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성이라는 개념으로 해갖고 신호긴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부정하진 않아요. 비판적 수용을 했다. 그 다음에 유교적 신성성 입장에서 이제 수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간 계력불원난신과 무징불신도 또 나름대로 또 인정해줬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배경을 볼게요. 무신정변이의 사회적 혼란, 그 다음 몽골 침략 위기 속에 민족적 자유의식을 바탕으로 정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했고, 그리고 유교의 신성성을 바탕으로 정통문화와 불교를 수용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몽골 침략기가 이제, 몽골 침략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해체되잖아요. 막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뿔뿔이 해체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승으로 내려왔던 것들, 여러 신화들이나 전설들이 이제 뭐냐면 마을이 해체지고 그 다음에 가족이 붕괴되면서 전승되지가 않아. 그러면 이거 계속 놔두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승이나 신화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되죠. 기억에서 없어지잖아. 그게 안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남기자 해가지고 이런 문자들을 남기면서 이제 기록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유교의 신성성 입장에서 받아들여. 왜냐면 유교에 보면 요순이라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유교에 보면 여러 가지 위대한 왕들이 있잖아요. 그때 위대한 왕들이 태어났고 활동한 거 보면 나름대로 뭐예요? 신기하고 개인한 것들이 많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성인들도 이렇게 이제 법인과 다른 신기하고 개인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유교의 경제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기록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럼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동명왕평이 이규보가 쓴 동명왕은 누구와 관련된 내용이죠? 동명왕은 부유의 동명왕을 보시면 안 되겠죠? 그 당시에는 이제 요때 동명왕은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고주몽과 관련된 신화가 예전부터 내려왔었고 구삼국사기에 있었나 봐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널리 유포가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좀 재밌게 그 서사시 형태로 썼던 것이 동명왕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산문 형태로 쓰면 재미가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운문을 곁들여서 서사시 형태로 쓴 것이 동명왕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삼국사기에 있는 바탕을 내용으로 해서 서사시 형태로 썼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역사서를 이제 할 때 서사시를 많이 이용했어요. 운문 형태를. 왜냐면 재밌으려고.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왕조실록 같은 것도 만화책 같은 거 만들잖아요. 애니메이션을 하고 뭐 카톡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민중들에게 일반 지식인들에게 널리 보급하려면 좀 딱딱한 것보다는 재밌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서사시를 이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동명왕표의
관련된 동명어법과 관련된 서문 내용이야. 내가 왜 이규보가 이제 동명어법을 썼는가 그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세상의 동명왕의 신이한 일들을 만인들 이야기한다. 비록 어리석은 부부다 하더라도 제법 능히 그 일을 말할 수 있다. 이미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얘기한 거죠. 그 당시 동명왕 신화와 관련돼서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일찍이 그것을 듣고 웃으며 말하기를 예전에 중리께서는 계력난신을 얘기하지 않는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력분원난신. 이건 실로 항상 기기한이다. 그래서 이제 공자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죠. 유교적 합리주의 입각에서. 그래서 처음에 접근할 때는 상당히 비웃었어. 그런데 이제 좀 읽다가 이제 구상국사에 얻어서 동명어법을 보니까 그 신이라는 자체가 세상에 말한 것보다 처음 믿을 수 없어서 했지만 세 번 계속 읽다가 보니까 한상이 아니요 성이요 귀신이 아니라 신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 읽다 보니까 여기는 이건 동명에 있는 시인하여 중생의 눈을 혼옥한 것이 아니라 실로 나라를 개척한 신이라는 자체가 있었으니 이를 서술하지 않으면 후대에 어찌 점차 이걸 보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내가 왜 동명어법을 이제 서사를 썼냐 하는 것을 뒤에 나왔죠. 우리나라가 원래 성인의 나라임을 알게 하고자. 이때 성인 누구예요? 고주몽을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교론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감정입에 처음에는 중리께서 말한 거에서 뭐 비웃은 단계 이건 뭐겠어요? 이거는 고정관념의 관점이죠. 근데 많이 읽다가 이제 또 읽다 보면 세 번 읽어보니까 이거 괜찮거든. 그래서 한상이 아니요 성이요 귀신이 아니요 신이다. 일상적 감정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위대한 사람들 이런 신이한 것들은 있을 수 있다. 인정하죠. 맥락적 감정이 딱딱 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감정입을 통해서 뭐냐면 동명왕권을 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동명왕을 고구려 건국 영어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동명왕은 고주몽을 얘기하고,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중기 때는 신라 계승의식이 이제 부각했다가 이때 정도면 또 고구려 계승의식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배제한 정통 문화를 유교적 신성성 입장에서 수용했다. 예. 그래서 유교적 신성성 예전에 얘기했죠. 유교 경전에 보면 요왕이나 순왕이나 뭐 이런 주공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신기하고 기이한 것들이 많잖아. 우리도 성인이 있기 때문에 신기하고 기이한 거는 당연하다. 기이한 거는. 그래서 이제 받아들인 걸 단계를 보면 비웃는 단계, 계력난신이라고 못 믿다가 인정하다가 나중에 자부심까지 느끼죠. 그래서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동명왕편을 서사시 형태로 쓰게 된 거를 이제 서술 동기가 끝부분에 있죠.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이라는 사람을 알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뭐냐면 기출 근거편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여기 어디 갔나, 얘가? 기출 근거가. 여기 있네. 자, 기출 근거편 1212페이지 펴보세요. 아, 1211페이지 보면 거기 이제 나와 있는데 301번부터 보면 되겠죠. 동명왕편은 이규보 개인의 창작이 아니라 인간 전승으로 내온 설화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거기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서문편에서. 그래서 서문편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거 알 수 있고, 구상국사기 동명왕 봉기를 토대로 쓴 서사시다. 그 구성은 동명왕 탄생 이전의 계보를 밝힌 서장과 그의 출생부터 종말까지 묘사한 본장, 동명왕을 계승한 유양의 즉위까지 한 종장으로 세 부분이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동명왕 서사는 이규보 자신의 동명왕표 서에서 세상의 동명왕의 신이라는 사실을 많이 말하고 있어서 어리석은 백성들 또한 그 사실을 이야기할 줄 알고 있다. 위소와 통정을 읽어보니 거기에는 그 사실이 실려 있다. 같이 있는데 이 위소와 통정이라는 책은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측 사조에 일찍부터 수록되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이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규보가 비유교적 신인사관만 고수한 것이 아니다. 그의 활동은 일관되게 뒷받쳐준 사상은 하나의 유교이며 그 유저로서 일신한 유교 통치 구현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규보는 치작, 국왕의 윤리를 엄격히 밝히고 있고 동명왕평도 다음과 같이 끝을 맺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왕평을 유교적 비판을 아예 부정한다고 했잖아요. 유교적 사관을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안에도 유교적 사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교 사관의 부정이 아니라 유교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국사기하고 관련된 내용을 비교를 해본 부분이 예전 시험문에 나왔는데 삼국사기도 동명왕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의 동명왕편 내용은 유교적 삼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이게 좀 이상하고 기이한 것을 뭐죠? 좀 개연성 있는 걸 곤친 거야. 그래서 팩트 측면에서는 오히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더 팩트에 가까워요. 요즘 팩트 체크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근데 동명왕편이 더 사료적 가치가 있냐면 동명왕편에서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의식 있죠. 이 내용도 황당하고 기괴한 것들. 이거는 그 당시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삼국사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되겠죠? 동명왕편을 봐야 되겠지. 그래서 거꾸로 예전에 말했지만 천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사고방식을 알려면 공문서를 봐야 되겠어요? 드라마나 소설 봐야 되겠어. 드라마, 소설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야. 드라마, 소설들이. 예. 자,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삼국사기의 동명왕에 관련된 기록을 비교해보면 우선 동명왕편에서는 삼국사기에 생략된 신의사가 널리 강조되고 있다. 자, 이와 관련된 이규보는 동명왕편에서 구삼국사에 보이는 그 동명의 개혁 난신한 내용을 삭제한 김부식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고 김부식은 유교의 합리적 도덕 윤리를 역사의 척도를 설정함으로써 믿을 수 없는 비합리적 신이란이라고 삭제해버렸다. 이걸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교적 모화 사상의 제도와 문화면에서 자기 나라를 열등하게 여기고 중국의 것을 흠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삭제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의 편찬 목적에 그런 것을 실어놨죠. 그렇지만 이제 이에 대해서 이규보는 그 오주를 신정하기 위해서 고구려 신화를 주장하고 이전도 그 측면에서 이제 천머지에서 단골 신화를 그대로 실어서 고조선의 인식을 한국사의 첫 출발점을 찾고 있다 하면서 이제 앞에서 이제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주의 내세워서 신의한 것들을 삭제한 거에 대해서 이규보와 그 다음에 누가 그 당시 이전이 그것을 반대해서 그것을 실어놓는 이유를 이제 기이하고 신기하고 실어놓는 것들 왜 실어놓는 걸 거기에서 이제 적어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04번을 보면요. 동명왕을 천재의 손자로 인식한 구삼국사의 인식에 대해서 이규보는 구삼국사도 국사이므로 허탄한 것을 전하지 않다. 하는 걸 강조하면서 허탄한 건 뭐냐면 허어서 시실해갖고 사실 맞지 않는 걸 전하지 않는다 하면서 김부식이 이걸 또 축약했다고 또 비판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뭐냐면 구삼국사기도 그게 사실을 이제 전해 놓은 건데 이것을 이제 김부식이 뭐냐면 크게 축약해갖고 구삼국사에 있는 내용들 보면 유교적 합리사관에 맞는 것을 많이 제거했다. 그 내용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50페이지 잠깐 펴볼까요? 삼국사기 부분도 같이 풀어보죠. 풀어보는 김에 삼국사기 부분은 이제 근데 잠깐만 50페이지 7번 문제인가? 네. 53페이지인가요? 네. 53페이지 일단 3번 문제 물어볼게요. 3번 문제. 자, 연표에서는 각 시기에 일어난 사실을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자, 주존동감이 이제 1007년에 설치됐고 이자교의 난,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병, 몽골 침입, 위화도 해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시기에 맞는 내용들을 이제 찾아보면요. 자, 윤간의 구성축조, 윤간의 구성축조는 어디에 있었던 거죠? 시기상? 윤간의 구성축조는 시기상 이제 보면 일단 주존도감부터 이제 봐야 되겠죠. 주존도감은 언제 있었던 거야?
숙종 때 있었던 거죠. 숙종 때 이제 그 당시 의천이 건의해가지고 만들어 주정도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합회도 발행을 하고, 근데 그 윤관의 이제 그 뭐냐면 구성축조는 그 당시 숙종 그 숙종 이후겠죠. 예, 예종 때 있었던 거니까 답이 1번 금방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자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주대첩이 나오는데 기주대첩은 이제 언제 있었던 거예요? 기주대첩은 이거는 기주대첩은 이제 그 당시 그 전에 현종 때 있었던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기주대첩은 이제 그 현종 때 있었던 거기 때문에 거란 제3차 침입 때 그래서 강감찬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큰 승리를 했던 게 기주대첩이잖아요. 그게 몇 년에 1019년이야. 그러니까 기획 이전이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삼국사기 편찬. 삼국사기 편찬은 무신전변 때 이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자겸난과 무신전변 중간 사이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디귿이 아니라 니귿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니을 가전법 시행. 가전법 시행은 위화도 회군 이후죠. 공양은 3년이니까 이거는 니을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문제인데 제가 안 푼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고려시대 그 유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최승래 15, 28조는 중앙 집권체제에 강하게 기여했고 제가 치국 정도를 뿌리내렸다. 예, 맞죠? 사학은 과거 준비 과정의 기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뚜렷한 학문적 특색을 가지고 발달했다.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과거 준비 과정이야.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11세기 중요에 유교적 사회질서를 보고하기 성적 공공예문과 삼국사를 편찬했다. 맞죠? 그것이 혼란한 어떤 사회질서 그 다음에 이제 귀족세의 바로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유교적인 어떤 걸 통해서 사회통합하고 왕권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편찬을 했고요. 삼정 고급 예문은 뒤에 나오겠지만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건 좀 뒤에 설명을 하고요. 성리학은 인성과 우주의 근원을 해명하는 철학적인 면과 정통과 명분을 중시한 윤리관을 제시했다. 맞죠? 그래서 그 당시 철학적 면과 명분을 중요시했다. 이건 좀 뒤에 얘기할게요. 성리학 부분 할 때. 자, 그래서 답이 이제 틀린 거니까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자, 다음 사료는 어떤 역사서의 기이편의 서다. 이 기이편은 뭐냐면 상공주사와 관련된 거야. 상공주사. 상공주사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상공주사 기이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이편은 그 당시 이제 삼국사기에 실어놓지 않은 기이하고 신기한 얘기들을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신화, 민담, 설화 이런 것들을 실어놓은 것이 기이편이고 왜 기이편을 실어놨는가 이런 것들을 왜 실어놓는 것을 이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이유를. 그래서 이제 이련이 왜 그것을 이제 실어놓냐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성인께서 방향으로 예약을 나라 일으키고 인을 성조할 때 개정난신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 개정난신이라는 건 뭐죠? 신기하고 기이한 걸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때 성인 누구예요? 성인은 공자죠. 공자가 말하기를 그런 얘기죠. 그러나 재앙이 점차 일어날 때는 부명이나 도덕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다른 사람보다 다른 일이 있었다. 그래야만 능히 큰 변화를 타고 대기를 잡아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렇다면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로운 태에서 탄생했다면 무엇이 기이하냐? 예전에 요순도 그런 것도 있는데 왜 우리만 신기하고 기이한 것은 제거하냐? 그래서 이 신이한 바를 모두 실어놓으니 뜻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기이하고 신기한 것들을 공자의 의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실어놓는 걸 구구절절 설명한 것이 기이편이야. 그래서 상공유사가 나오면 항상 기이편이 나와요. 이 기이편이. 그래서 기이편의 한문사료와 그 내용을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위 역사서가 등장하던 당시의 상황을 쓰자면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계승을 움직임이 나타났고 몽골 간의 투쟁 속에 무슨 의식이 형성됐기 때문이죠? 민족의식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 상황과 관련된 위 역사를 편찬한 의미를 쓰시오.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만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설화와 야사를 풍부하게 수록했고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의 정통을 소중하게 다뤘고 단곤 신화를 적극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 문화의 우리 민족의 구신점을 삼았다.